아이고, 사돈, 무슨 이렇게 무서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희가 이 서방 잘못되라고 그랬나요? 말도 없이 갑자기 이런 걸 진행하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자꾸 피해자처럼 굴지 마세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사돈네입니다. 우리 아들 몸 상태 뻔히 알면서도 계속 부려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우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명절이고 어른들 오셨고 집에 갈 방편도 걱정되고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 양반도 지금 알아 누웠어요. 그날 이서방이 길에서 멈춰서는 바람에 이 사람도 허리가 많이 놀랬대요. 구급차 기다리느라 떨어서 감기도 걸렸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지금 40대 멀쩡한 젊은 애가 디스크가 터졌는데 바깥 사돈은 지금 감기 조금 걸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시켜서 그 먼 길 나가놓고?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아니, 제 말은요. 서로 고생한 거니까 좀 좋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다 사과할게요. 네? 없던 일로 하자고요. 이게 뭐예요, 사돈끼리? 사돈, 제가 우습게 보이세요? 애초에 바깥 사돈이 무리하게 사위 부려먹으려고 앞세워서 운전시키고 구급차에 실려가게 만들었어요. 그 집 사위인 죄로 우리 아들은 지금 수술도 다시 해야 하고 재활도 해야 해요. 엄살 좀 떨지 말고 유난도 작작하세요.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물어봤는데 이서방이 알겠다고 자기가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의료비랑 간병비만이라도 내놓으세요. 병원비는 이미 많이 나왔고 저희 아들은 몇 달이나 회사를 쉬어야 해요. 본인 딸이랑 손주 굶게 생겼다고요. 아세요? 그제야 안사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런 큰 돈이 없어요. 당장 1,7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안사돈은 우리한테 사고에 대처할 수 있을 여력이나 줘놓고 남의 집아들을 그렇게 맘 놓고 부려먹으셨어요. 대책 없으신 분이 일을 저지르셨으니 대책을 얼른 만드세요. 저는 1원도 안 깎아드립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전화를 끊은 후 정 씨는 이번이야말로 이 집과 연을 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나 안사돈이나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그간 며느리가 했던 짓을 보면 딱지 엄마랑 닮아서 아주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가 건방지게 나올 때 마냥 봐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올해로 65세인 정명자 씨는 요양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손 놓고 쉬기보다는 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적당한 수입도 있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면 잡념도 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가 태어난 후 신혼집을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20평대 전세 아파트였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정 씨도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사를 해야 한다며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슬쩍 도움을 바라는 눈치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보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대출도 받고 누가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저희 친정은 오빠 결혼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정 씨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사 비용을 보태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은 일이지만 정 씨는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매달 요양사 일을 하면서 생활하는 입장에서 큰 돈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 정 씨에게 슬쩍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확실히 애기 낳아보니까 점점 집안에 물건들이 가득 차더라고요. 지금 집은 좁고 학군 생각하면 다른 동네를 가야 하는데 아무리 못해도 25평 이상에서 30평대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들어주던 정 씨는 아무래도 한 번은 얘기를 끊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디를 이사 가건 너희들의 결정이고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이미 너희들 첫 시작할 때 보태준 게 다야. 이 말을 듣고 아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어딘가 서운한 눈치였습니다. 애초에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무리해서 이사 갈 필요가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원하는 30평대 아파트를 포기하고 학군이 좋은 곳 대신 더 작은 15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정 씨는 이 결정이 못마땅했습니다. 기존에 정 씨가 해준 신혼집은 20평대 아파트였는데 며느리가 굳이 고집해서 작은 집을 고른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며느리와 아들의 선택이었기에 정 씨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이사가 끝나고 나니 정 씨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와 조금 서먹해진 기분도 들었고 손주가 크는 집인데 뭔가라도 보태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냉장고와 세탁기를 새로 사주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탁기랑 냉장고요? 네,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는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큰 기대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며느리가 고마운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없어서 왠지 씁쓸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결정적으로 거슬린 것은 신혼집을 다 옮기고 나서 집들이 겸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여기 세탁기 하면서 건조기도 같이 짜서 넣더라고요. 그 부분도 해달라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순간 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고 본인 형편 생각해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는 그것도 부족하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정 씨는 괜히 불편해져서 그 말을 못 들은 척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사 후 아들이 허리에 문제가 생겨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에 정 씨는 걱정이 컸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심각하긴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악화가 되었고 수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도 한동안 부지런히 따라다니며 간병하는 것 같더니 점점 서로 연락이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파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갓난쟁이 돌보면서 남편까지 신경 쓰려니 너무 힘드네요. 그래, 너가 고생이 많구나.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연락하마. 처음에는 정 씨도 이해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하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는 가지 못한다면서도 본인 친정에는 자주 가는 듯했습니다. 톡 프로필 사진은 매일같이 바뀌었는데 그 안에는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외출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정 씨는 차마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는데도 며느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원래 며느리 쪽에서 먼저 전화할 거라 기대하진 않았지만 아들도 조용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요 녀석들이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전화 안 하면 아예 안 올 생각인가 보네. 정 씨는 점점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해 명절 계획을 이야기했겠지만 요즘 들어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정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정 씨는 다짜고짜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안부를 물으며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별다른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예,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거니?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도 고민한 기색 없이 대답하는데 정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명절이요? 그렇네요. 근데 글쎄요, 어떻게 하죠? 대체 이게 무슨 반응인가 싶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을의 시댁과 처가를 어떻게 방문할지 미리 정하고 조율하는 게 당연한데 며느리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너희도 움직이기 힘들 것 같으니 내가 니들 집으로 가서 명절을 치르는 게 어떻겠니? 그런데 며느리는 갑자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너무 작아요. 명절을 치르기엔 무리가 있어요. 지금 애기 짐이랑 남편 재활 도구만으로 문도 못 열 정도예요. 집이 아주 좁아 터져서요. 이 말에 정 씨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명절을 피하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허리 수술 이야기를 하며 이쪽에 잘 오지도 않더니 이제는 집이 작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며느리 본인의 선택으로 학군이 중요하다며 작은 집이라도 감수하겠다더니 이제 와서 불편하다는 말을 듣자 정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명절을 보내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일단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 그 순간 정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얘, 뭘 더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이 정도 말했으면 니들이 맞춰야지. 정씨는 며느리의 태도가 더 답답했습니다. 왜 당연한 명절 문제를 가지고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또다시 이유를 댔습니다. 남편이 허리 수술해서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운전 못하고요. 아기도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 많이 아파해요, 요즘도. 외출 자체가 불편하다고요. 정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명절마다 핑계를 대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제는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까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택시를 타고 오면 되잖아. 왜 방법은 생각 안 하고 거절할 생각만 하니? 사실 정씨는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 운전이 힘들면 택시를 타고 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시댁이니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아들이 다친 것이지 며느리가 다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며느리는 단호하게 거절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씨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며 분위기가 싸늘해질 무렵 결국 아들이 전화를 바꿔들었습니다. 엄마, 저기 이번에 저희가 갈게요. 다투지 마세요. 이 사람도 저 걱정해서 하는 소리예요. 순간 정씨는 허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이렇게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나 행사에 있어 수동적이었고 그나마 아들이 중간에서 조율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정씨가 화난 것을 눈치채고 무마하려고 서둘러 수습하는 것이 뻔했습니다. 정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아들이 애써 끌고 오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절은 원래 가족끼리 따뜻한 분위기에서 보내는 것이었는데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씨는 여전히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성의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들은 그저 중재자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기분이 편해야 할 텐데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씨는 이번 명절을 계기로 앞으로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정씨는 막상 명절을 코앞에 두고 아들 가족이 올 것을 대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허리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며느리도 명절 준비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였기에 이번 명절에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을 피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씨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억지로 온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정씨는 그런 기색을 느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기분이 상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까 싶어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과일 박스를 하나 내놓더니 인사도 대충하며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본인 남편 핑계를 대며 이 사람이 힘들어하니 빨리 가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래 못 있어요. 이 사람 계속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정씨는 속이 상했지만 며느리에게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라. 내가 다 차려놨다. 아, 저희가 집에서 간단히 먹고 왔는데 그냥 인사드리고 얼굴 비출 겸 남편이 어머니 보러 와야 한다고 해서 온 거예요. 밥 안 차리셔도 돼요. 정씨는 며느리의 말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당연히 와야 하는 자리인데 마치 배려해서 온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얘, 그거 얼굴 잠깐 비추러 올 거면 뭐 하러 와? 내가 내 자식이랑 손주 앉혀놓고 밥도 못 먹니?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봤으면서 그냥 좀 같이 앉아라. 그러자 며느리는 머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제서야 상 차리는 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씨는 며느리에게 명절 음식을 조금 챙겨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가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전이며 잡채며 떡국 육수까지 몽땅 다 싸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좀 챙겨도 되죠? 아까 싸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필요한 거 봐서 가져갈게요. 심지어 음식을 담으면서 제대로 묻지도 않고 비닐에 우겨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애써 억누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음식을 챙긴 후 그것을 차에 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아들에게 무거운 김치통을 들라고 시켰습니다. 당신이 이거 들어. 나 애기 안아서 여기 앉혀야 하니까. 그렇게 들면 쏟아지잖아. 좀 제대로 들어. 알았어. 그럼 이거 내가 트렁크에 넣을게. 아들은 허리를 다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수술 후 아직 회복 중이라 무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예, 그거 너랑 나랑 같이 들자. 애기도 나랑 같이 앉혀놓고. 제 허리 아픈데 이 무거운 김치통을 어떻게 드니? 그 정도 든다고 큰일 안 나요. 어머니, 자기 엄마 본다고 여기까지 잘만 운전해서 왔잖아요. 멀쩡한가 봐요. 정 씨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비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려던 차, 아들이 눈짓을 하면서 차에 올라타기에 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음식을 모두 차에 싣고 며느리와 함께 처가로 떠났습니다. 정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별일 없기를 바라며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일찍 밥을 먹고 TV를 보고 있던 정 씨는 갑자기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허리가 또 터졌네. 여기 좀 와주세요. 문자로 주소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정 씨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큰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은 허리 수술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 씨는 당장 아들이 무리해서 왔다 갔다 하느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싶어 죄책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 씨는 곧장 휴대폰에 찍힌 주소를 확인하고는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고통이 가득 묻어나와 더욱 초조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으면 며느리에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 씨는 아들이 고통스러운 얼굴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기도 전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운 채 괴로운 얼굴로 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또 이렇게 돼버렸어. 괜찮아. 아무 걱정 말고 몸부터 추스르자. 일단 다급한 마음으로 며느리부터 찾았지만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는 묘하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정 씨는 이 상황을 뒤늦게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정 씨는 휴대폰을 꺼내며 다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네 마누라는 나한테 연락을 안 한 거야? 아픈 애가 직접 누워서 전화를 걸 때까지 말이야.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하면 걱정하신다고 하지 말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당연히 해야지. 걱정은 둘째치고 빨리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냐? 정 씨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아파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며느리는 정 씨에게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 씨는 휴대폰을 다시 들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었다. 며느리가 일부러 전화를 피하는 것이 분명했기에 정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시금 아들 쪽을 돌아보니 창백한 낯빛이며 잔뜩 헝클어진 머리며 얼마나 아픈지 신음을 연신내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던 중 누군가가 갑자기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안사돈이었고 정 씨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군요. 저기 큰일 날 뻔했어요. 이서방이 갑자기 길에서 몸이 안 좋아져서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길에서 몸이 안 좋아지다니요? 우리 아들이 길에 있다가 온 거예요? 예,
너 집에 있다가 응급실 간 거 아니었어? 그러자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명절날 저희 집에 왔다가 하루 잤는데요. 그게 일이 이렇게 돼서 저희도 다 놀라서 같이 병원에 왔어요. 안사돈의 말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기로 정 씨는 아들이 처가댁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허리가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얘,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수술한 지 5개월도 안 됐는데 허리가 또 터져도 되는 거야? 그러던 차에 의사로부터 진단 결과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이미 한 차례 수술했던 디스크가 다시 파열되었고 심한 무리로 인해 신경까지 눌린 상태라는 겁니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재활이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이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수술해야 한대. 순간 정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다행이라며 회복을 기다리던 몸이 다시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 씨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안사돈은 한 발짝 물러서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됐는데?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안사돈 쪽을 슬쩍 보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 어머니랑 얘기 좀 하게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이때 더 웃긴 것은 안사돈은 뭔가 불안한지 안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뒤늦게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다가 정 씨를 보더니 굳은 얼굴로 우뚝 멈춰섰습니다. 아니, 편하게 얘기해. 우리는 여기 자리 좀 정리하고 나갈게. 말씀들 나누세요. 그러면서도 안 나가고 쩔쩔매며 괜히 침대볼을 정리하며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선은 처가에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어른들이 엄청 오신 거야. 보자마자 이것 좀 들어달라. 저것 좀 옮겨달라. 잡채랑 전이랑 김치랑 박스 가득 차에 실고 서울에서 양평에 있는 고모님 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때부터 허리가 좀 안 좋았는데 괜찮겠지 했어. 뭐야? 이 녀석아, 왜 그걸 네가 들어? 미쳤나 봐, 얘가 진짜. 허리가 이 모양인데 나는 너 처가 간 데서 운전만 잠깐 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줄 알았다고.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어른들이 부탁을 하셔서. 아무튼 고모님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장인어른께서 성묘 가야 된다고 또 불러내시는 거야. 허리 아파서 이제 못 간다고 했는데 금방 갔다 오면 된다고 앞장서라고 하시더라고. 야, 이거 환장하겠다. 왕복으로 몇 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허리도 제대로 못 피는 애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말에 안사돈은 저쪽에서 계속 눈치를 살피며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이 집에 운전할 사람이 없다. 젊은 남자는 나밖에 없다고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 세상에, 잠깐만, 얘 며느리 너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 이 사람은 애기 봐야 된다고 집에 계속 있었지 뭐. 이 말을 듣자마자 정 씨는 뒤쪽에 서 있는 며느리와 안사돈을 째려보았고 둘은 일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결국 남양주까지 또 운전해서 가는 길에 허리가 터져버렸어. 차 세울 곳도 없고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 결국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고 정신이 아득해졌어. 장인어른이랑 친척 어른이 또 계셨는데 다들 나 때문에 길에서 묶였다고 짜증내고. 이게 뭔 소리래? 너가 기절 직전까지 간 건데 그걸 갖다 뭐라고 했다고? 나도 몰라. 구급차 부르고 실려오는데 장인어른은 내내 한숨 쉬고 계셨어. 추운데 길에서 오들오들 떨어서 본인들도 아프다고 구급차에 같이 태워달라고 하시는데 나 진짜 꿈인가 싶었어. 정 씨는 분노로 손을 떨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허리가 안 좋다는 아들 걱정하는 척 시댁에 못 오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처가에서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운전까지 왕복으로 몇 시간씩 맡겼다니. 심지어 우리 아들은 허리가 터지기 직전까지 고통을 참고 있었고 결국 길에서 쓰러져 구급차까지 부를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졌는데 처가 식구들은 오히려 그걸 불평하고 있었다니. 그때 안사돈이 뒤에서 불안한 얼굴로 손톱을 뜯으며 듣고 있다가 즉시 나섰습니다. 웃으며 마구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저기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치료받으면 나아진다잖아요. 우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들 가시는 길이니까 그냥 이서방이 조금만 도와준 거지요. 에이 이서방, 어머니 걱정하시게 그렇게 말씀하면 어떡해? 도와준 거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무거운 거 들게 하고 운전까지 장시간을 시키는 게 도와달라는 겁니까? 아니 사돈 아실 거 아네요?
사위가 허리 수술한 지 몇 달 안 됐다는 거. 아이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서방이 다 괜찮다고 해서 그런 거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뭘 괜찮아요? 거절도 못하게 어른들이 밀어붙여서 운전을 시키고 부려먹은 거 맞잖아요. 본인 딸은 놔두고. 정 씨의 눈에 며느리가 보였고 즉시 따졌습니다. 너 말이야, 내가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안 받아? 좀 전에 오기 전까지 전화도 안 받더만.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렸어야지. 저는 그냥 어머님 걱정하실까봐, 놀라실까봐 연락 못 드렸어요. 아주 대단히도 나를 생각해주네? 뭐? 걱정할까봐. 아니, 내 아들이 길에서 실려가고 있는데 걱정할까봐 전화도 안 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제야 안사돈도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병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고 안사돈은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이 문제를 절대로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이 처가에서 무리한 운전을 하고 명절 내내 이리저리 끌려다닌 끝에 허리 부상이 악화되었고 결국 재수술까지 하게 되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며느리와 처가 식구들이 아들의 몸 상태를 충분히 알면서도 배려하지 않고 마치 운전기사를 부리듯 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순간까지 정 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으려 한 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처가 식구들이 멋대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부려먹고 일이 곤란해지니 숨기려고 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 씨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상황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형제자매나 자녀들 중 법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지 보험이며 이것저것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며느리의 뻔뻔스러운 태도, 은근슬쩍 잘못을 사위에게 돌리는 안사돈까지 이번만큼은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꼼꼼하게 정보를 수집한 정 씨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처가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무리하게 아들을 78시간씩 운전을 시키고 쓰러지게 만들어 의료비, 간병비, 직장을 쉬게 되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까지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금액은 1,700만 원에 달했고 정 씨는 굳은 마음을 먹고 청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처가 측이 벌인 일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빼곡하게 정리된 내용의 문자를 받고 기겁한 안사돈은 바로 전화를 걸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무슨 이렇게 무서운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기, 이번에 이서방이 좀 무리하긴 했나 보네요. 그런데 대뜸 이런 걸 보내시는 건 어쩌자고 그러시는 건지. 이건 너무 나가신 것 같네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일부러 한 게 아니면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몸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넘어가라고요? 그거 제가 그냥 붙여넣은 이유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피해를 적어넣은 거예요. 어른들이 돼갖고 책임을 지세요. 안사돈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지만 이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 진짜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이렇게 자대고 딱딱 자르듯이 정없이 하실 줄 몰랐어요. 저희가 이서방 잘못되라고 그랬나요? 말도 없이 갑자기 이런 걸 진행하시는 게 어딨어요. 저희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정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한 행동을 생각하면 매번 본인이 피해자인 척하며 감정적으로 나오는 안사돈의 태도가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은근슬쩍 피해자처럼 굴지 마세요. 정없게 만든 건 사돈네입니다. 우리 아들 몸 상태 뻔히 알면서도 계속 부려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책임을 지셔야죠. 아니, 우리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명절이고 어른들 오셨고 집에 갈 방편도 걱정되고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 양반도 지금 알아 누웠어요. 그날 이서방이 멈춰서는 바람에 이 사람도 허리가 많이 놀랬대요. 구급차 기다리느라 떨어서 감기도 걸렸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요? 지금 40대 멀쩡한 젊은 애가 디스크가 터졌는데 70대 노인이 그거 감기 조금 걸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본인이 시켜서 그 먼 길 나가놓고?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아니, 제 말은요. 서로 고생한 거니까 좀 좋게 넘어가자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다 사과할게요. 네? 없던 일로 하자고요.
이게 뭐예요, 사돈끼리?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지며 다시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우습게 보이세요? 애초에 바깥사돈이 무리하게 사위 부려먹으려고 앞세워서 운전시키고 구급차에 실려가게 만들었어요. 그 집 사위인 죄로 우리 아들은 지금 수술도 다시 해야 하고 재활도 해야 해요. 엄살 좀 떨지 말고 유난도 작작하세요.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물어봤는데 이서방이 알겠다고 자기가 한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마시고요.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의료비랑 간병비만이라도 내놓으세요. 병원비는 이미 많이 나왔고 저희 아들은 한 달이나 회사를 쉬어야 해요. 본인 딸이랑 손주 굶게 생겼다고요. 아세요? 그제야 안사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런 큰 돈이 없어요. 당장 1,700만 원을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안사돈은 우리한테 사고에 대처할 수 있을 여력이나 줘놓고 남의 집아들을 그렇게 맘 놓고 부려먹으셨어요. 대책 없으신 분이 일을 저지르셨으니 대책을 얼른 만드세요. 저는 1원도 안 깎아드립니다. 안사돈은 결국 상황 좀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배려를 했고 더 이상 처가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참아주고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몇 번이나 걸려오는 전화와 메시지를 다 무시했고 법적인 것만 딱딱 들이밀자 결국 보상금으로 1,700만 원이 정 씨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처가 측에서 사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미 정 씨는 처가의 무책임한 행동과 말을 모두 똑똑히 목격한 후였습니다. 아들을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만든 뒤에도 그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모습의 정 씨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정 씨는 이 문제를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그간 이 집안과의 엮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전에 아들이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와 회복을 위해 며느리에게 3천만 원을 보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남은 돈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 씨는 며느리에게 직접 연락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나 그때 너한테 줬던 돈 어떻게 사용했는지 궁금하니까 영수증과 내역 가져와. 며느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듯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썼죠. 벌써 반년 전인데요. 제가 다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영수증과 사용 내역 가져와 보라고. 그 큰 돈을 썼으면 그런 기록 정도는 남아있을 거 아냐? 병원비로 다 썼다는 게 맞아. 그럼 당장 가서 새로 떼어오면 되겠네. 그러자 며느리는 한참 머뭇거리다 결국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보험과 병원비 할인을 적용하고 여기저기 줄여서 1,000만 원이 남아있었어요, 어머니. 처음엔 아들 치료비로 다 썼다고 둘러대더니 결국 정 씨가 강하게 몰아붙이자 실토한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어이가 없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어디 쓰려고 했냐? 생활비로 쓰려고 놔둔 거예요, 어머니. 아껴서 갖고 있으려고요. 정 씨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네 남편 치료비에 쓰라고 했고 그 정도 남았으면 나한테 돌려주는 게 상식 아니냐? 너 내 돈을 되게 우습게 안다. 그게 사람 앞날은 모르는 거니까 예비금으로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다른 뜻은 없었어요. 너 그 돈 지금 당장 뽑아서 여기 갖다 놔. 그리고 네 남편 쉬고 있을 동안 생활비는 네 능력으로 네가 벌어서 꾸려. 내가 준 돈으로 너희 생활비까지 대줄 이유 없어. 돈 당장 돌려놔. 그러자 며느리는 당황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어머니. 그럼 지금 당장 남편 또 수술할 텐데 그 뒤로 쉬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애기도 태어났고 돈 들어갈 때 많아요. 주신 걸로 알뜰하게 쓸게요. 영수증 내역도 다 보여드리고 확인하면서 사용할게요. 얘, 너 눈치가 어지간히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돈 1원이라도 다 긁어모으는 거 보면 답이 안 나와. 나 지금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너희 이혼시킬 생각도 하고 있어. 돈 없다. 집 작다. 불평만 하고 남편한테만 기대는 너 같은 애한테 내 아들 줘서 고생시키기 싫거든. 며느리는 그제야 눈이 커지며 기겁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기, 어머니, 일단 알겠습니다.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계좌이체를 했고 정 씨는 곧바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이제 일해. 일해서 돈 벌어. 남편 수입에만 기대지 말고 일하라고. 네가 허리가 아파서 무슨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 사지 멀쩡한 사람이 아픈 남편 부려먹고 그렇게 당당해? 너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갖다 쓰면 진짜 가만 안 둬. 알았어? 질겁한 며느리는 결국 다시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싹싹 빌며 자신이 일해서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손주도 친정에 맡기고 며느리는 다시 직장을 구해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에 안사돈도 불만은 많았지만 정 씨가 실제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린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는지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손주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재활을 하며 직장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그나마 안심했고 며느리에 대한 신뢰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기대할 것도 믿을 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처가 방문을 꺼리게 되었고 당연히 처가와도 냉랭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아들만 시댁에 방문하게 하고 며느리와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다 했고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와 가까이 지내려 애쓸 이유도 없었습니다.